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그가 쿠바 특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NK지식인연대 김훈광 대표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은 김정은과 쿠바 특사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조선중앙통신으로 확인해 본 후에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6월 30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와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김정은이 쿠바 특사를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격하게 포옹도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첫 행보가 바로 외교 분야였거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북한식 발음으로 쿠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쿠바라고 하는 이 국가와의 우정은 그러니까 보통 국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로 만약에 북한이 형제 국가로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쿠바가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이 쿠바를 방문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저는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라울 카스트로 그러니까 라울 카스트로 특사로 지금 간 사람을 만난 건데, 그 이전에, 라울 카스트로 이전에 피델 카스트로 때부터 김일성과 피델 카스트로의 그 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고립돼 있을 때도 이 쿠바의 동지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이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이 북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충격을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고 첫 번째 행사로 이 사람을 면접을 받아들인 거로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엉뚱하게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그 몽골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해놓고 안 만났어요. 그렇죠. 예.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교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쿠바가 북한에게 중요한 나라인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윤명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하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면담에 또 지도부까지 총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북한에서 좀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보일까요? 네, 말씀하신 그 위기감을 어떤 타연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 면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아주 과도한 포옹을 하고, 완전히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얼굴이 화색해서 이제 포옹하는 장면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와 함께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29일 날 국무위원장, 조선민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됐으니까 국무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외 외교 사절의 신임장을 신임 어떤 대사들이 신임장 받을 때 그 행사를 결국은 아그레망이라고 한다죠. 그걸 자기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전면에 나섰죠. 그 첫 행사가 바로 쿠바였죠. 좀 더 좋기는 중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본인들의 기대는 그랬습니다만은 마침 그래도 썰렁한 판에 쿠바라도 와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쿠바는 우리가 뭐 지금 사회주의 이념을 지금 계속 유지하는 나라가 5개 나라인데 그 5개 나라들의 경제 어떤 운영 방식은 또 다 달라요. 북한하고 쿠바만이 지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쿠바 이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창건한 피델 카스트로도 그렇고 그 형님 라울 카스트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쿠바의 사회주의 경제는 이건 도대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조차도 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긍정적이 하기 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뭡니까 발데스 메사라고 하는 그 정치국 위원이 김정은한테 하는 이야기들 보면 참 재밌어요. 김정은 뭐라고 그랬는가? 김정은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어떤 공동전선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의 친선관계가 발전됐다. 이게 김정은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메사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사회주의를 우리는 포기 안 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쿠바가 가서 김정은이 어떤 정말 첫 어떤 대관식 이후의 행사를 뭐 잘 이렇게 마차는 졌지만은 이제 이후에 도대체 김정은한테 신임장 봉정하고 그를 정말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얼마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시간만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나갔는데 쿠바 특사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혼자만 뒷짐을 지고 있고 나머지 양옆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양손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인 김정일은 주로 양손을 그냥 편안하게 내리고 찍었다고 해요.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거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면서 자기도 어떤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모양새로 네.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부터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꿈속에는 아버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이 인기 없는 지도자였다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고 네. 말하자면 실패한 지도자, 인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눈에 비쳤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보이는 모습은 무조건 안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네. 옷차림을 하거나 뭐 어떤 그 시선 처리를 하거나 이럴 때 모델이 항상 김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세를 비교를 해서 어떤 걸 따라한다고 네. 하면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모습. 왜냐하면 인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사고 있었고 그 시절에는 인민들이 살기 좋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이제 네. 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살이 쪄 보니 알겠는데 네. 살찌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뒷짐지는 게 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온 그 자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과도한 의미 분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내렸으니까 혼자만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좀 부겁다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옷차림이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남자들의 옷이 그 옷 같아 네.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기엔 척 알린다 그러시거든요. 옷차림이 다르다는 게 척 알리고 김정은의 옷차림이 달라지면 자기네 나그네, 그러니까 남편을 나그네라고 왜 함경도에서는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네 나그네의 옷차림을 그러니까 김정은 스타일로 바꿔서 내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차림이 달라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차림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유행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혼자서 독자적인 네.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경우가 꽤 나타나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김정은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살이 상당히 많이 찐 네. 것이 두드러집니다. 국정원에서 보니까 130kg까지 찐 것 같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던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불면증, 성인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겉을 봐가지고는 뭐 성인병 걸렸는지 뭐 잘 알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이제 당제 7차대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뭐 어떤 그 글을 읽는다든지 그럴 때 이제 씩씩하면서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가쁜 숨을 들이쉬는 모양. 그리고 항상 이제 걷는 자세에 있어서 지금 33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막 뛰어다닐 때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동작들은 다 50대, 뭐 40대 후반, 50대 나이대 사람들이 걸는 그런 팔자걸음이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손을 가지고 하는 율동, 제스처들이 상당히 뜨고 그리고 어딘가 이 정말 이제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포즈만 취하다 보니 몸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 어찌 됐든지 다 뭐 불문하고라도 이 130kg 정도 아마 요즘 보니까 네. 좀 더 살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이 찌고 이 뒤토시도 완전히 뭐 2줄인가 네. 겹칠 정도로 돼 있으니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살이 쪘을 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모든 병의 근원이죠. 비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조만간에 살 빼지 않고 저런 식으로 130kg를 그냥 유지한다면 김정은은 기필코 심혈관 그다음에 또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질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건강 얘기가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은 그렇긴 아닌 것 하죠.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건강이 북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데 항상 이게 북한 내부를 분석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 김정은이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라는 자연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고 백두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씨성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황씨성을 가진 사람이나 뭐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네.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자연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이 혼자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뒤에 이 사람의 역할을 받쳐주는 서기실도 있고 그리고 그 서기실보다 더 중요한 조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유지되고 있는 저 이상한 그 구조의 원인이 뭘까를 늘 궁금해하는데 우리도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조선노동당의 조직 지도부라는 게 네.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비서국 비준 대상은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지방에 가면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비서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처 비준 대상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준하는 곳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 상징적 인물을 내세워서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북한이 금방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배우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인물이 무너지면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연속극을 하는데 주연 네. 배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러나 뭐 작가도 있고 PD도 있고 그 뒤에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또 이어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이 예스와 노가 둘 다 있는 상태로 네,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군요. 어렵습니다. 네. 자,
김정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성격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김정은이 유난히 고집불통이고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그 성격 특징을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이완 교수라고 미국의 교수가 조선일보에서 조직했던 그런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의 이 심리적 특성, 특히 몸에서 흐르는 어떤 그 체내의 그런 호르몬들의 기초에서 네. 그의 성격을 U자형이라고 했거든요. U자형은 뭐냐면 아주 가격하게 기저 상태에 있다가 확 좋아하고 또 확 기뻐하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감정 거죠. 기복이 예, 심하다는 감정 기복이 뜻이군요. 아주 심하죠. 대표적인 어떤 U자형을 가진 사람이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인데 그게 김정은도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면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듣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존감, 자기 우월감 그게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류의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의심하고 자기 어떤 안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야 되니까 누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가, 누가 나를 해코지를 이거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 그 CIA 어떤 발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된 셈이죠. 네. 자, 이렇게 기복이 심한 김정은, 심기를 불편하게 할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벌써 14년째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최악의 국가로 지정이 된 겁니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사형 제도가 있어도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북한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공개 처형도 하고 총살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렇고 또 그 인신매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꽤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떠나서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신 여자분들이 그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그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을 매겨서 여기저기 팔아넘기는 그런 식의 인신매매도 많은데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꽤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탈북한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여자들이 다 국경 지역에 모여있다 어느 날 갑자기 넘는 게 아니라 이 인신매매 조직이 북한 내부에 있는 선하고 연결이 되어서 뭐 그럴싸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길이 있다고 하거나 속이기도 하고 혹은 북한 여성들 스스로 달리 살 길이 없어서 나를 팔아주세요 하고 가는 경우도 최근에는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의 그 생활 여건이 그러니까 생존권서부터 시작해서 생활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낮다는 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내부에서 꽤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비밀로 덮어둘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위성으로도 찍고 뭐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총칭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14년째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인권 요린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잠깐 짚어주셨지만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인신매매는 이제 교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부언을 한다면 북한 안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경우 있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경우인데 중국 쪽은 말씀드렸는데 다 하셨죠. 북한 안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여성들이 인신매매가 중국에서 우리 북한 여성들이 팔리는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고 아주 비일비재한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물밑에서 진행되지만은 그 안에서도 어떤 여성을 가지고 그의 어떤 그가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디 장사를 가야 되겠는데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난 중국에 꼭 가서 뭐 친척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꼭 필요한 거 있을 때 바로 일대 그 수단이 되는 게 거래의 수단이 되는 게 여성의 성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거의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뭐 진짜 강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이런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요구하니까 결국은 그 요구를 들어줘야만이 다른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성행되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인신매매는 아닙니다만은 경찰이라든지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그 권력기관들이 여성들이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법을 좀 어겼을 때 그를 이제 구류하고 취조하는 과정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아직도 지금 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어떤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북송된 여성들한테서 막 낙태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무작정 막 그 여성을 그 연약한 여성을 갖다 막 구두발로 받고 때리기 이건 뭐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뭐 누구나 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마지막 호구지책이 뭐냐면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참 요즘 많아집니다. 또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면 난 잘 돼요, 장사돼요. 근데 뭔가 이 가게는 누가 좀 돌보길 바래요. 그런 가정부들이 옛날 우리 한국 사회 50년대, 60년처럼 가계부도 되고 그 집에 남편한테 뭐도 되고 하면서 아주 복잡한 그런 그 유린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더 보충하고 싶어요. 네, 보호장치 없이 사제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